네. 전 시간에는 주로 이제 우리 근대교육이 어떻게 해서 태동이 되고 실제 이번 시간에는 이 홍주 지역에서 이제 일어났던 흔히 이야기하는 교육구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교육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기에 문제의 양성이 불가능한 걸 공감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홍주 지역에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호명, 홍명, 강명 이런 들 명자 밝을 명자를 쓰는 할맹학교라고 하는 것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국가가 의무교육을 못하니까 군 단위에서 의무교육을 실행하려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로 기호지방의 교육문화운동을 주도했던 것이 기호흥학회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호흥학회 홍성군 지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기호학교가 서울에 되게 그때 당시에는 지역 단위로 서울에 있는 이른바 요즘 같은 우리가 재경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재경세력들이 서울에다가 그런 학회를 만들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호광학회, 그 다음에 강원도의 강동학회, 영남의 경암교육회, 그 다음에 북한 지역은 서우 한북광학회가 있다가 서북학회로 합쳐지고 그리고 호남은 호남학회라고 이런 학교들이 서울에 좀 만들어져요. 그래서 되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유학을 하게 되면 그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 학교들은 되게 사범 강의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교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호흥학회가 지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기호흥학회가 18군데가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기호흥학회 지교로 인정받은 것이 홍성에 있었던 금난의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근대교육을 하지만 근대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사들이 양성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은 옛날 전통교육과 근대교육이 어떻게 보면 절충점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우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지어 서울의 한성사범학교 교관을 했던 박은식 선생이 거기서 교사를 하셨는데 박은식 선생은 뭐 양명학의 대가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한문 강도 위주 교사들을 교육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그런 팔명학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강명의술이라든지 이런 전통교육과 근대교육이 습합이 같이 절충이 되는데 이런 어숙이라는 형태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안동김씨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논산 서씨들이 서승태 같은 분은 이런 분들은 문중학교에 비슷한 걸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문중 자녀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청소년들을 데려와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되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전근대 사회에서 우리 항촌 지역의 지배질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족적 유대감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이라고 하는 그 배경을 통해서 경쟁 논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건 기본적으로 이 홍성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래요. 약간 거기 차이점이 있다면은 서북 지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선시대 이래로 차별 그걸 했기 때문에 족적 기반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선교사들이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쳤고 그것이 주 무대가 제일 중심 지역이 횡양이에요. 그 다음에 개성, 원산 이런 등등이 됐는데 원산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통일령하고 꼭 가보십시오. 맹사심리에 가서 한번 진짜 동해 원산을 당시에 선교사들이 이야기할 때 제2의 나폴리라고 하죠.
굉장히 그 일찍 발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920년대에 원산 루시학교를 나왔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루시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이하 여전에 와서 공부를 하러 기숙사 생활을 해보니까 자기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고등이학교죠. 고등이학교 시설보다 못했더라고요. 왜 원산이랑 그렇게 발전될 수 있었냐면 원산은 일찍부터 해외 선교사들이 거기가 휴양지예요. 그러니까 원산 시내를 20년대 사진을 보더라도 거의 초가집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건대문물이라고 하는 것이 일찍 나왔고,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시문의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이었던 최용신이가 그 루시학교 출신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선교사들이 거기에 별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근대문물이 일찍도 그리고 거기가 우리가 일본에서 원산으로 들어와서 러시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전기 항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본 애들이 금강산개발 복격적으로 착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조선총독부에서 뭘 하느냐면은 엽서를 막 그렇게 많이 해요. 지금 제가 본 엽서 종류만 하더라도 한 7,500가지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일본 관광객들을 유치를 합니다. 그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한국이 유명한 게 기생광. 그게 1920년대부터. 그러면서 기생들의 그 일상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전을 하는 그런 그게 있는데, 여기 홍성 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독교 세력이 거의 1910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존재감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있는 게 그 안동김씨 집안에서 구세군이 여기에 홍성지회가 만들어져요. 그런 걸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팔맹학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명맹자를 쓰거든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은 호맹은 여기 호서 지역을 전체를 밝힌다라고 그런 의미가 있고, 광맹이라고 하는 온 천지를 광명하게 한다, 밝게 만든다. 그것은 결국 근대 사회, 근대 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지향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무교육이라는 것이 기호과학회 회원들이, 물론 그 백야 김자진도 그 기호과학회 회원이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동김신자문 중에서 호맹학교, 그 다음에 홍맹학교를 그 지방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당시 홍주 군수였던 윤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팔맹학교가 의무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당시의 의무교육은 국가는 일제 통감부 때문에 하지를 못하니까 일본 애들은 자기들이 여기 한반도로 들어와서 의무교육을 하면서도 한국인들은 민도가 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대체적으로 한 5등분을 합니다.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전혀 돈을 낼 수가 없는 사람들은 학교를 세울 때 학교 거기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생각할 때 학교 그러면 뭐 운동장이 크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되게 큰 집이 사랑방, 큰 집인 사랑방에서 하는데, 물론 이제 그것이 점차적으로 학생이 늘어나게 되고 하면은 단독 근무를 짓기도 하고 아니면은 마을 회관을 학교로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면서 이제 근대 교육을 하자고 그러는데 누구나 자식이 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의무금을 내겠지만, 의무교육비를 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또 사람의 심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뭘 하게 되느냐 하면은 운동회를 하게 돼요. 아마 여기 선생님도 운동회
국민학교 다니실 때 운동회 하게 되면은 학교에서는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대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찬조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가 천막 쳐놓고 거기 보면 누구 얼마 냈다, 누구 얼마 냈다 다 꼬리 달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경쟁심이에요. 왜? 여기 우리 장쌤이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을 요즘처럼 한 5만 원을 냈다 칩시다. 그럼 여기 선생님이 저 친구가 5만 원인데 나는 10만 원 내야지.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달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제 그 경비는 사실은 운동회를 주최하는 측에서는 사실은 더 이익이죠. 오히려. 이제 그런 분위기를 하면서 마을 대항 줄다리기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애들이 이제 운동회 하면서 뭐 낱말 맞추기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과자 따먹기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마전 같은 걸 내서 서로 뭐 땅 따먹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경쟁심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게 운동회가 끝나고 나면 그냥 운동회가 끝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설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교육이 왜 중요하고 왜 자식을 교육을 시키되고,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집에서 맨날 애 철부지 갖고 그랬던 애가 어엿하게 한 4학년이나 이리 되면, 그때는 또 우리가 학년하던 거 내가 8살부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결혼해갖고 입학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수 털고 그 부모가 돼가지고 초등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1운동 이야기를 할 때 초등학교 애들, 그러니까 보통학교 학생들이 주동이 돼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학생들은 원로행위예요. 사실은 한 20살 가까이 됩니다. 20살 넘은 사람도 있고, 그걸 이해를 못하고 아 초등학생들도 3.1운동을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민족의식이 강했냐. 저는 그거도 너무 그거는 나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여기 예산에 있는 윤봉길 의사가 뭐 3.1운동 때 탄압하는 걸 보고 학교 자퇴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 하는데 집에 돈이 없어서 자퇴를 낸 거예요. 옛날에 아마 선생님 때도 월사금 내셨죠? 안 냈습니까? 아마 여기 선생님들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월사금 안 가져가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돌려보내고 이러잖아요. 안 그러면 벌청도 시키고. 육성예배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월사금 일제시대 때 있었던 그 잔재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교육에 대한 열기가 확 확산되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거기 놓았던 애들이 더 필요하면 뭘 하게 되느냐면 야학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또 교육들로서 나오고, 그럼 야학을 하게 되면은 그 상점에 하는 점원들 같은 경우에는 북이라든지 상업, 일반 상업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보다도 더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졸업을 해서 또 머리가 영특한 사람들은 지역사회 유지들이 서울로 유학도 보내주고 아니면은 문중에서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서울에서 중등교육을 받고 아니면 일본에 유학을 해서 와서 여기에 간직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또 집안 사람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면 집안에 한 놈만 똑똑한 한 놈만 있으면 집안에 30명의 먹이 설린다고 하는 게 요즘은 택도 없는 얘기지만 그게 과거에는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몰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집안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말 홍성 지역에서는 굉장히 거하게 되는데,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주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주로 선교사들이 그걸 주동이 됐는데 여기는 유학자들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유학자들이 전통적인 유학자들은 아니고 시대 변화를 쫓아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계신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계신 유학자들이 여기에 학교 교육을 전체적으로 운영해가고 그 사람들이 교사로 자문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그렇게 되니까 대체적으로 교장을 누구로 선임하느냐면 군수나 조금 더 그 집안에서 좀 했던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충남 관찰사에 있던 김가진이라 이런 사람들을 교장으로 명예교장으로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과거에 군수가 수령들이 해야 될 수령 칠사 중에 하나가 흥학교고 학교를 흥하게 한교를 이제 흥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재해석되면서 지방 관료들 그 다음에 이제 재무수장들 여하튼 관료들이 교육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그 관료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맹망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집단이 결성돼요. 그러면서 우리 여기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는 결성군이지만은 결성군 어디에서 학교가 하나 설립이 되었다. 그러면 다른 인근 또 면에서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도 한번 하자. 그러니까 저는 그 경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하는 거죠.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 유학을 했거나 그랬던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명예교사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집에 야학을 해서 일본어를 가르칩니다. 일본어를 우리가 가르친 걸 가지고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왜? 식민 지배하는데 관료로 들어가려면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19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의 1.5배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본어 열풍이 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 일본 놈들 쪽팔리 되려고 했냐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어 우리가 국제화 시대 그러니까 영어에 뭐 몰빵을 했는데도 별로 영어가 안 되잖아요. 저는 제가 경험을 했던 게 우리 아들내미가 올해 28인데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중학교서를 딱 치고 나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미국 가서 영어 공부 좀 하면 어떨까? 그래서 준비해라 그러면 보내줄게. 그래서 준비를 해가 졸업하기 전에 11월 달에 미국으로 보냈는데 비행기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하네다로 해서 앵커리지를 해서 휴스턴을 해서 그래야 세 번을 트랜스퍼를 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가겠냐. 그럼 아까 원스톱을 가는 항공료 값을 달래지. 지금 트랜스퍼를 해 가겠대. 그런데 혼자 보내니까 우리 장모님이 저보고 김서방 너는 인간도 아니다. 근데 중학교도 졸업 안 한 놈을 미국까지 보내는데 그것도 세 번이나 비행기를 갈아타야 된다는. 저애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그럴 놈 같으면 공부하러 갈 필요도 없다. 그런데 27시간 일하고 나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버지 잘 도착했습니다. 열심히 해라. 그래서 미국에서 2년 동안 영어 공부한 주창하고 여기 와서 다시 고등학교 가니까 이 친구들은 고3이고 지는 고1이고 그러니까 뭐 아빠 새끼들이 말이야 내보고 일부러 더 홀리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그거 신경 필요 없다. 그런데 영어는 잘해요. 그러니까 또 직장도 잘 구해가지고 잘 다니고 있어. 그러면서 제가 그거 보고 영어가 제국되길래 우리 딸내미도 대학 2학년 마치고 2년 동안 중국에 가서 중국어 해라고. 둘 다 의학을 하니까 다 먹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어릴 때 하는 게 훨씬. 근데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뭐 공부하고 해도 영어 해야도 제대로 못하죠. 중국 해야도 제대로 못하죠. 일본어 해야 제대로 못하죠. 근데 이제 책 보고 이래 있으면 우리 딸내미도 안 물어봐요. 아빠 말도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말까기 잘했으면 내가 막 이래가 살겠냐. 내가 무역에서 나처리가 떼돈 벌지. 그게 뭐냐면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직접 부딪히고 해야 되지. 아무리 우리가 학원에 다니면서 하고 하지만 우리 장선생님도 아시겠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국 애들하고 그 하면 말을 안 돼도 필담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의학도 잘하고 뭐 좀 속으로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때에도 그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고 실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재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미국에 가서 거기서 그렇게 자리를 뭐 이성란도 그렇고 차지할 수 있었던 거는 거기 가서 이성만이가 영어를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때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이성만이 지도교수가 누구였냐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했던 윌슨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성만이가 미국에서는 제일 영향이 강할 수밖에 없죠. 아니 자기를 가르치는 은사가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이성만이는 윌슨만 믿고. 그런데 이성만이가 석박사를 몇 년 만에 땄냐면 2년 반 만에 땄어요. 그때도 미국은 대판이었거든요. 학자가 요즘 우리 뭐 6334 그 다음에 대학원 2년 박사과정 3년 뭐 5년 지내는 그게 아니고 지도교수가 이게 뗐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참 우리 독일도 지금 시스템이 독일도 10년을 해도 지도교수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더더구나 독일 국가에서 주는 박사학위는 20년을 하다 못 따온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에는 박사를 받으면은 국립대학에서 의무적으로 5년 동안 강의를 해요. 되게 우리 독일에 가서 받아온 분들은 미안하게도 국가가 준 게 아니고 대학에서 줄 거나 아니면 학과 지도교수가 준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의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1905년 이후에 이 공성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교육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근대교육의 어떤 보고뿐만이 아니라 민족 정신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심지어 강맹어숙이 세워졌을 때 당시 최고의 신문이 대한매일신보거든요. 이 대한매일신보에서 사설로 다루죠. 홍성과 같은 유림들이 대한민국에 30군데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독립한다고. 굉장히 그 현실이죠. 이렇게. 그런데 그런 학교들이 문제는 이제 1910년 강제병합이 된 이후에 일본 애들이 학교에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자기들이 일본에서 돈을 갖고 학교 세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사립학교들을 통폐합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공립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 여기 홍성에 있는 제가 학교 연액지를 한 7, 8년 전에 한번 쫙 분석을 해봤는데 대개 설립연대가 다 강제병합 이후에 된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식민 통치를 하면서 한국의 근대교육을 보호하는 데 자기들이 일조를 했다고. 정말 이 부분들과 앞으로 홍성지역에 저는 학교사를 다시 씁니다. 이건 홍성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좀 우리가 대한제국기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학교들이 어디에 위치를 해가 있었고 그럼 그 위치에가 있었던 데가 대개 공립학교가 만들어진 거죠. 그건 뭐냐면은 그 학교를 이어받을 때 그걸 단축시켜버리고 식민 통치가 되면서 일본이 근대교육을 보호하고 한국을 문맹사회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홍성지역의 교육운동도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일본 애들이 우리가 지금은 이제 경복궁이 지금 복원도 되고 했지만 옛날에 경복궁 앞에 뭐가 있었어요? 경복궁 앞에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가 있었잖아요. 그 조선총독부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경복궁을 얼마나 훼손시켰냐면은 제일 먼저 손댔던 게 이제 우리가 창경원이라고 비원 창경원 거기다가 왕이 심심할 거라고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그러면서 벚꽃나무를 심어서 봄에는 사쿠라 나이토 프레이를 사쿠라 야경 축제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일본은 지금도 일본 황실에는 일반인들이 접근 못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왕실을 식물은 동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창경원 앞에는 조선 총독부를 하려니까 건물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1915년부터 농산물 특별전을 여는 거예요.
그럼 그 행사를 하려니까 당연히 무대가 필요하고 상급을 진열이 필요하니까 건물을 부속 건물을 하나씩 없어요. 그러면서 강화문조차도 강화문을 한쪽으로 옆쪽으로 옮겼다가 지금은 다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제가 아주 치밀하게 했는데 조선청동뿐만 그 건물 하나 만드는데 10년이 걸렸어요. 10년. 그걸 이제 지금 뜯어가지고 저 독립기념관에 무제공을 만들어 놨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일본을 물론 욕을 해야 되겠지만 그처럼 치밀하게 우리가 보면은 우리 교육도 통감부 시기에는 벌써 식민지 노예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다 만들어버렸죠. 그걸 10년대 이후부터 강화시켜 나갔고 그렇게 해서 운동회 때가 되면 뭘 하느냐면 일본 말 맞추기 이런 걸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어를 갖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다양한 강습 소설이 나오게 되고 학교는 자연이 안 되니까 우리 그래서 그동안에 있던 사립학교를 통폐합시켜가지고 보통학교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어려우니까 세계면의 일개 공립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1920년대에 들어가서는 일개면의 일개 학교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1945년 일본이 대만할 때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다른 것보다도 공성지에 있었던 근대교육이 의무교육이란으로 추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팔맹학교라고 하는 것이 공성의 어떤 충남을 대표하는 학교로서 발전을 했는데 결국 이것이 1910년 이후에 일제히 식민교육 통폐합되는 것 같다.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